내일이 이제 사실 영장 실질 심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각이냐 아니면 발부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의 몰아닥칠 후폭풍, 이게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전망하는 게 지금 맞나 싶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용 대표님?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구속영장 발부라는 것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 구속의 사유를 놓고 본다면 기각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 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단결해서 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크게 표출될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1년 반을 이제 이재명 때리기를 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저는 보수의 확장 같은 이야기들이 더 크게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된다고. 기각까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될 거라고 보셨고. 저는 그래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발부. 예, 물론 결국에는 이제 영장 심사에서 두 가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솔직히 이제 야당 대표가 도주 염려는 좀 아무래도 적죠. 그 뭐 어디 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봐도 그 도주 염려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도망간다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재판을 회피하거나 수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계속 차일 피해 이런 것들을 미루기 시작하면 그걸 도주 염려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단식을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적으로 이걸 도망갔다고 보진 않지만 법리적으로 도주 염려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 무엇보다도 도주 염려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근데 증거인멸 면에서 예를 들면 위증교사가 지금 이 범죄 사실 안에 적시가 돼 있잖아요. 위증교사라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뭐 영향을 줘가지고 진술을 바꾸거나 할 가능성을 지금 검찰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고, 법원도 저는 그거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도주 염려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봐도 인정할 여지가 조금은 있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 위증교사가 그 안에 있고 이화영 그 대북 송고 관련돼서 진술 번복의 정황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400차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2년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증거 확보가 이미 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주요 증인들을 이미 인신 구속하고 있는 상태.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도주 가능성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단식 자체를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도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면 사실 재판 가서 다퉈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400번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거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의 실효가 그 없었다. 계좌 추적 몇 번 당한 거 말고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없고,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을 이재명 대표가 다 끌어모아서 400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위증교사라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가 조금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더 하셨어야죠. 압수수색이 필요했으면. 근데 사실은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려면 사실 뭐 벌써 2년이 넘게 되는 시간 속에 이미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런 주장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기소할 수 있었다면, 기소할 만큼의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저는 이미 기소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가 되는 것도 그 진술 말고는 사실은 검찰이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기소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변죽만 올리고 여론전만 하다가 이제 덜컥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본인들의 유능함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를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시기에 저는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압수수색 말씀하셔서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 집을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단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 뭐 자료도 별거 없고 민주연구원 자체를 다 터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데스크 하나에서 자료 하나 뽑는 거 가지고 국감장에 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민주연구원 앞에 스크럼 찼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향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못 있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뭐 김용 전 지사 압수수색하는 거 솔직히 민주당이 막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 혐의가 있고 구속이 되어 있었고 정황들이 상당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한 검토와 어떤 증거나 아니면 진술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뭔가 건수 있을 때마다 기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야당 대표니까 거기에 대한 검찰의 존중은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용 대표가 예상한 대로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당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이 사건을 좀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들이 볼 때는 야, 그 검찰이 2년이나 넘게 수사를 했는데 법원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안 내주냐. 이런 이제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딱 되면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진짜 큰 백래시를 맞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대로 검찰이 정치 수사한 것처럼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여기에 사활을 좀 걸 거라고 보고, 뭐 구속에 기대어 말하자면 조금 편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네. 매우 큰 백래시를 맞겠죠. 네. 일단 말씀하신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는 맞아요. 점을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료도 없는데 굳이 거기 가서 압수수색하는 그림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이라는 혐의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백현동이라거나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런 방식의 개발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개발업자라거나 뭐 그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독점하게 되는 방식의 개발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분명히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뭐 200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를 똑같이 다른 분야들에도 들이대기 시작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는 남아날 부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그 세수펑크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자산을 헐값에 막 매각을 하고 패스트트랙까지 만들어주고 컨설팅도 막 해줘요. 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더 좋은 값에 더 많은 돈을 정부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빠르게 이 자산들을 배임일 매각하고 수 있다. 있는 거거든요. 네. 같은 논리면 이런 것도 배임인 거죠. 근데 그런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금 2년 넘게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각종 압수수색으로 그림 만들고 영장 청구하면서 기소는 하지 않고, 이러니까 사실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기각을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검찰이나 여당에 대한 백래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 해서 어떤 리더십을 다시 찾아서 뭔가 총선을 향해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본인이 부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이 된 것은 본인에 대한 불신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뭐 대표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뭐 예상도 나오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뭔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해본데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제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각 시의 미래. 네,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을 이 체포동의안을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구속이 필요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이 되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유 혹은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 구조 속에서 이 판단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부결의 필요성을 오히려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가결이 됐다고 해서 본인의 리더십이 뭐 이렇게 비토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절대 리더십 안 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가 다른 셈이 될 거고, 힘이 조금 더 받을 테고요. 특히 이제 지지층들에게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의심을 보냈던 시선들이 아무래도 좀 걷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물론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후보 공천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후보가 되신 진교훈 후보가 입당하자마자 거의 공천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알기로 한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입당한 사람을 바로 그냥 공천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강하게 관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리하는 힘이 아직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보궐선거 때는 전략 공천을 보통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줄 거고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내가 리더십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단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각이 되면 뭐 비대위 이런 거는 다 그냥 낭설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칼자루 잡고 내 가결표 던진 사람 찾아내서 대충 칼질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질까지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에 전국 전망을 네, 해보죠. 해야죠. 구속이 됐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번에는 김 대표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어려운데. 옥중 공천 가능할까요? 옥중 공천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행간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들이 행복회를 돌리면서 나오는 옥중 공천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저도 뭐 비대위 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공천도 해보고 하면 공천은 사람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고 나서 그 배제받은 사람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공천의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장 여기 이 지역에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분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야말로 이제 공천 잡음이 나게 되는 거고 공천 잡음은 바로 패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거는 딱 보고 여긴 여기 누구누구 꽂아가 아니라 그 꽂은 자리에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은 자리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역할을 준다든지 하면서 그 김을 빼는 작업이 대표에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옥중에서 그거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옥중 공천 이야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친명계들의 행복회로 정도 수준이다. 구속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체제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리더십으로 간다.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이면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친명 경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친명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있는 거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러지게 되는 경우에 내지는 혹여나 비대위가 가는 경우에 친명 지지층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친명 경쟁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자, 반역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난무하는 게 이재명 아닌가.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나 지지를 갖고 있는 당원을 향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리더십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저는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용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인용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함께 힘 모아서 맞서 싸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뭐 더 큰 분노를 할 것이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떤 안도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을 중심으로 한 단결 이런 좀 민심과 괴리된 행보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좀 정치에 관심,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좀 간단할 것 같은데 기각되면 정부 여당에게 치명타가 될 거고 뭐 인용되면 야당에게 치명타가 실망감이 더 커지겠죠. 근데 사실 1년 반 이상 뭐 2년 가까이 이재명 때리기가 지속이 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영장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다 이 문제를 다루지만 최근에 이제 검찰 출두할 때 보면 빅데이터상 이재명 검찰 출두 관련된 검색량 혹은 데이터량 같은 게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미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전달된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국민의힘이랑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방향보다는 오로지 이 싸움을 계속할 공산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우려가 되죠. 계속해서 이념 전쟁, 야당과의 싸움, 더 강경한 어떤 표현 같은 것들로 총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좀 실제로 국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랑 싸우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실제로 2년이나 끌어왔는데 이재명 구속이라는 게 현실화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 그럼 이재명이 빠지고 정말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총선에 붙는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혐의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샌드백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때리면 때려지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는 실전이거든요. 그럼 정말 스파링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랑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때리면 맞아지는 이재명이 아니라
정말 주먹이 날라오고 질 수도 있는 경쟁자랑 싸운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그냥 좀 드는 생각이 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그 모든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앞서 말한 어떤 친명 경쟁, 내가 더 친명이다라는 경쟁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 없는 자리에 정청래 의원이 들어갔을 뿐이다. 그 이재명 대표 없는 자리에 이재명 대표의 유산을 이어받은 최고위원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분간 이 싸움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구랑 싸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 여당이 싸울 생각을 왜 합니까? 정부 여야는 원래 잘 전국을 잘 운영하고 그 정부로서 행정을 잘 처리하고 경제 상황을 낫게 만들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이렇게 어떻게든 야당이랑 싸울 생각, 뭐 누구랑 싸울 생각을 하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에 좀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시는 아니죠. 것이 아닐까. 국회는 싸우는 데가 맞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는 가운데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토론하고 싸워서 관철해내고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건 부수적인 거죠. 싸운다는 의미가 무슨 가서 말싸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부 의미. 여당이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건데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 여당이 뭘 하고 싶은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당과 계속 싸움만 하고 오히려 이념 전쟁 같은 걸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물론 뭐 이념 그런 면에서 전쟁이야, 싸우기 뭐. 위한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는 이념 거다라는 전쟁 비판을 이런 거 받는 저도 거죠.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뭐 민주당은 아니시지만 예, 뭐 그런 것도 있다. 글쎄요, 뭐 제 입장에서는 통과시켜주기 어려운 법안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